오늘도 저에게 도착한 한 통의 사연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72세 어머니가 평생 헌신했던 자식들로부터 받은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진짜 효도의 의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세가 된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지난 삶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면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가고 밤 11시까지 손님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손은 늘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발은 온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 자녀 때문이었죠.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 이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4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아이들 등록금을 위해 사채를 쓰기도 했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 봐도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남편과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만 잘 키우자. 그럼 는 자식들이 우리 옆에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희생한 게 헛되지 않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줬습니다. 큰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죠. 우리 큰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요. 둘째 아들은 자영업을 한다며 의욕이 넘쳤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가져와서는 엄마, 아빠,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야 라며 눈을 반짝였죠.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줬습니다. 막내딸은 부모 곁을 지키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줬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재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묘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미리 처리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저희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걱정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은 제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장남이니까요. 그 순간 둘째가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 부모님을 실제로 모신 건 나야. 형은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권리가 있어? 그러자 이번에는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자식인데 왜 제가 빠져야 하죠?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 오빠들만 챙겨주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가 단숨에 자식들 사이 싸움의 불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은 제 평생 가장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정말 웃기네. 내가 장남인데 집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하는 거 아냐? 이게 뭔 소리야? 둘째가 맞받아쳤습니다. 형이 부모님을 위해 뭘 했는데 명절에 선물 하나 사오는 게 전부잖아. 실제로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닌 사람이 누구야? 아플 때 간병한 사람이 누구야? 나야, 나.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집을 가져간다고? 너도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이익이라고? 야, 진짜 어이없네. 그럼 형은 뭐야?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가져가려는 게 이익 아니야? 두 아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는 걸 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막내딸의 말이었어요.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평생 오빠들만 챙겼잖아요. 대학 등록금도, 결혼자금도, 사업자금도 다 오빠들한테만 줬잖아요. 저는 뭐예요? 딸은 자식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항상 너는 딸이니까 나중에 시집 가면 되고 오빠들이 우선이었잖아요. 이제라도 똑같이 주세요. 저도 부모님 자식이에요.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들들을 더 우선시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식구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정작 지금 제 곁을 지키며 저를 돌봐준 건 그 딸이었습니다. 세 자녀가 서로 소리치며 다투는 걸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밤잠 설쳐가며 키운 내 아이들이 맞나?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제 앞에서 재산을 두고 이렇게 다투고 있다니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터져버렸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세 자녀가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너희들을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어.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고 밤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설거지하며. 뭔 돈이야. 내가 언제 좋은 옷 한 벌 사 입어봤니? 내가 언제 친구들과 마음 편히 여행 한번 가봤니? 내가 언제 내 자신을 위해 돈 한 푼 써봤니? 다 너희들 때문에 참고 버틴 거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했습니다. 큰아들아, 내가 대학교 등록금 없어서 울던 그날 기억 안 나? 내가 사채까지 써가며 마련해준 그 돈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을 때 내가 무릎 꿇고 사정해서 빌려준 거야. 그 돈 때문에 몇 년 동안 이자에 허덕였는지 알아? 둘째야, 내가 사업한다고 집 담보 잡아달라고 했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만약 사업 실패하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잤어. 그래도 내가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니까 내 노후 걱정은 접어두고 도와준 거야. 그 결과가 뭐야? 사업 실패하고 빚만 늘어났잖아. 딸아, 내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해서 울던 날들, 내가 밤새 안고 위로했던 것도 기억 안 나? 뭐만은 다르길 바랐는데. 말을 하면서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이 집을 두고 싸우고 있니?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재산을 나눠 갖겠다고 다투고 있어? 너희들 눈에는 이 집밖에 안 보이니? 이 집을 키운 엄마 아빠는 안 보이고? 세 자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도 잠깐이었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지금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대기업 다닌다고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떤데요?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우리가 철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도 현실을 생각해야 해요. 나중에 부모님 요양비도 생각해야 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와 남편은 이미 부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그리고 재산 때문에 곁에 있는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한 거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자식들은 병실 밖 복도에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형, 이번 기회에 엄마 설득해서 집 문제 정리하자. 엄마가 이런 상태인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맞아? 언제까지 미룰 거야? 지금이 기회잖아. 엄마는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다 직장이 있는데 간병하기 힘들어. 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집밖에 없구나. 그때 막내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죽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딸이 저를 정성껏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이런 게구나. 큰 소리치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곁에서 보살펴주는 것이구나.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손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지키겠다. 퇴원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저희 상황을 자세히 듣더니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희생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자 계산해보니 각자에게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아들들에게는 정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딸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었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실제로 저희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명확해졌습니다. 큰아들은 1년에 명절 때 3번 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부인과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며 일찍 가곤 했죠. 둘째는 좀 더 자주 왔지만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벌리곤 했죠. 하지만 막내딸은 달랐습니다. 매주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고 제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좋은 반찬이 있으면 나눠 먹자며 가져왔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도 종종 드렸고요.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제가 우울해하면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외로워하면 옆에 있어 주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저희는 재산을 막내딸에게 가장 큰 몫이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히는 집은 딸에게, 예금은 3등분하되 딸의 몫을 조금 더 크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계산해서 딸에게도 같은 정도의 현금을 미리 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나고 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다. 세 자녀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재산은 효도한 자식에게 더 많이 상속될 거야.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장남인 제가 가장 적게 받는다고요? 둘째도 분노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부모님을 모셨는데.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불공평하다고? 그럼 그동안 너희가 받은 돈은 뭐니?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 자금 다 계산해봤어. 큰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5천만 원 넘게 지원받았어. 둘째야, 너는 집 담보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야. 그런데 딸은 대학 등록금 빼고는 거의 받은 게 없어. 그리고 그동안 진짜로 우리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야?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준 사람, 집 청소해 준 사람, 반찬해다 준 사람이 누구야?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살아. 더는 엄마 인생을 빼앗아 가지 마. 나도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큰아들과 둘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러실 거면 이제 저희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료된 상태였어요. 빈손으로 떠나는 두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라리 시원했습니다. 곁에 남은 건 막내딸과 평생을 함께한 남편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오빠들이 화내서 나간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다. 오히려 시원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 그제야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편안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돈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부인이 조용히 연락을 왔어요. 아이들 제 손자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조용히 만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큰아들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겠다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면 언제든 다시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부모의 사랑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전처럼 재산을 노리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야 한다는 거. 아직 큰아들과 둘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짜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 한 끼 먹고 안부 전화 한 통 드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존중해드리는 것입니다. 욕심만 부린 자식은 결국 빈손으로 남고 진심으로 효도한 자식만이 부모의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